전문적인 영역인데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것이고 생태계 또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한 박사님께서 먼저 짚어주시고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핵연료라는 걸 쓰는데 핵연료가 인공의 힘에 의해서 우라늄 원자핵을 분해를 시키다 보면은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파편들 중에 방사능을 띈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핵연료 안에 핵연료 봉도 있고 뭐 개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손상돼 가지고 그 유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핵연료에 남아 있고 이제 사용 후 핵연료로 처분장에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가 약간의 부분 손실 또는 이제 기체화된 것들은 밖으로 뭐 스며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액체 폐기물로 분류돼서 액체 또는 기체 폐기물로 분류돼서 그것들이 이제 발전소에서 정제를 해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제 핵연료 자체가 손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유출 또는 누출이지만 일본은 유출이 아니고 전면 뭐 개봉돼 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오염 방사성 물질 오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보다 더 폭넓게 좀 중차대한 수준으로 봐서 사고 자체가 폭발되고 누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누설된 걸 갖다가 다루었었는데 일본은 이 완전히 핵연료가 손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생기는 핵연료 안에서 웬만하면 갇혀 있을 물질들도 다 공개가 돼 가지고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발전소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핵종에 더 많은 막대한 양이 그냥 일반 자연 환경으로 공개가 돼 버린 겁니다. 네, 저희가 엑스레이 찍는 정도의 아주 필요한 유해한 정도 전까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인체에 체내 축적되고 유전자 변이 등등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염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뭐 각종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삼중수소지만 지금 삼중수소 이외에도 뭐 탄소 14도 있고 뭐 스트론튬 그리고 요드 뭐 세슘 대표적인 그 방사성 핵물질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뭐 CT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찍고 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기준치 이하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또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노출이 될 수 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에 대한 영향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이걸 인체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 유해성이 나타나게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뭐 스트론튬이나 그 지금 세슘 같은 경우는 뭐 반감기가 30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반감기면 이제 30년 지나면은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반감기는 이렇지만 지속적으로 30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반감기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량의 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수산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접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치, 그 피해 정도는 그 심각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연간 이렇게 피폭을 그러니까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좋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뭐 연간 1 마이크로 뭐 시버트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단위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장기간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10분의 1, 100분의 1에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그런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 세대 그리고 손자의 세대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유전자 변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도쿄 전력이나 이런 분들도 사고 당시에 초기에 책임지고 사표 쓰고 물러나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세대, 뭐 우리 기존 세대, 그 선배 세대에서 잘못한 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있었던 그 원폭 투하 이후에 그 재앙 같은 상황 말고도 이후에 기형을 저희가 받고요. 체르노빌 사태 이후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일본은 아마 엄청나게 희석을 시키고 처리를 시키고 태평양에라는 큰 바다에 방류를 하면 정말로 아주 미미하니 그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그동안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정부가 일으켰던 조작과 은폐를 이번에 한번 털어내려고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또 미국과 IAEA가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지금 내면서 상당히 힘을 얻어가는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국장님? 네, 뭐 현재 상황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어쨌든 안 좋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그걸 어쨌든 국제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카드도 없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뭐 장기간에 걸쳐 또 대를 이어서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가장 피부 와닿아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수산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예. 그걸로 인한 내부 피폭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부 거거든요. 피폭이요? 그렇죠. 네. 뭐 직접 맞닿아서 우리가 방사능 피해를 입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음식물이나 오염된 방사능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기나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또는 DNA를 삼중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삼중수 같은 경우인데 알프스를 아까 뭐 다액종 제거 설비는 뭐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일본 정부 얘기하지만 삼중수는 걸릴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삼중수 같은 경우는 DNA에 이게 내부 피폭이 됐을 경우에 DNA의 구조를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이라든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좀 주제도 서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지금의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통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하거나 처리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럴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돈이 어마하게 많이 들죠. 비용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군요. 후쿠시마 처리 지금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데 최소 공학적인 판단으로 10조 이상 그러니까 수십조가 돈이 든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우리나라에 삼중수소를 뭐 제거하고 농축한 설비가 우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이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삼중수소도 문제지만 그 카본 14이나 스트론튬 세슘 같은 게 우리 월성 원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처리수만 내보내는데 월성 원전에 10만 배가 나가고 예. 그다음에 카본 14 같은 경우에는 100배 가량 이제 있는 물만 내보내는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죠. 그래서 이 향후의 영향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원자력이란 걸 갖다가 인간이 접해본 게 뭐 제대로 접해본 게 100년 이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당장 과다 피폭을 맞으면 사람이 죽고 이런 거는 체르노빌에서 봤는데 예.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하려면은 최소한 유전적인 영향을 보려면 10대 내지 20대 이 반복되는 걸 가지고 초파리 실험하듯이 해야 예. 되는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1, 2대밖에 안 되고 지금 나온 결론으로 가지고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고 위험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은 그 공학적인 도덕성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자제하고 최소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망각한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뭐 DDT라든지 뭐 그 다이옥신이라든지 그 우리 과불산 그 화물 같은 네. 경우 우리 코팅하던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쓰다가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이미 규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규제의 선이 원자력에서는 굉장하게 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행동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따의 병 등등 네. 중금속의 그 폐해가 나중에 알려진 다음에 규제가 들어간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미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네. 사례가 나타나야 뒤늦게 움직인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여러 사례가 징후가 있긴 하지만은 일반 원자력계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IAEA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뭐 허용을 해준 거 그렇군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대에서 모든 그 영향력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기준을 더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원자력계- 풀려가는 쪽에서는 있는 현실론을 더 강조하는 거겠죠. 원자력계에서는 그래서 알라라라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방사선 방출은 낮춘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금가옥저처럼 여기고 접근을 해왔는데 예. 최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희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